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참 짧으면서도 깁니다. 그동안 뭐 벚꽃도 피고 갑자기 찬바람도 불어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확실히 그 봄이라고 하기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긴 했었는데 어마어마하죠. 저는 그래도 조금 남쪽 경주 쪽에 지금 초현실주의 전시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 약간 전시연계 행사가 있어서 간 김에 출장 일정을 개인적으로 조금 연장해서 벚꽃 조금 보고 딱 올라왔는데 마침 또 이렇게 뵐 시간이 돼가지고 봄에 어울리는 공간들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 도슨트님은 굳이 하시는 일 뭐가 있습니까? 저는 굳이 어떤 지역을 가든 거기 있는 미술관을 뒤져서 굳이 멀리 있어도 방문해 보는 게 약간 직업적인 버릇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즐기다 보니까 관광가도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찾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미술관 가보다 보면은 미술관마다 또 그 지역에 어울리는 약간 특색이나 혹은 그 공간만의 매력이나 뭐 혹은 장단점들을 만나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저는 관광 가서 굳이 꼭 미술관들을 다 찾아다녀 보는 게 굳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 굳이 하는 일이 김찬용님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돼서 도슨트 일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또 공감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제 굳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와 남이 구분되는 지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봄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 다정한 미술관에서 여러 미술관들이 있지만 국내 미술관들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봄 시즌이다 보니까 봄 하면 아무래도 벚꽃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따뜻한 감성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미술관을 좀 소개해 드려도 한 번쯤 방문하고 즐기시기에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잠시 다정하게 일본으로 모시고 다녀올까 싶습니다. 좋아요. 일본, 이제 해외로 한번 뻗어나가 보는군요. 일본은 벚꽃이 이젠 졌지 않나요? 네, 사실 그쪽은 훨씬 남쪽이다 보니까 네. 저도 찾아봤더니 3월 중순에서 3월 말이면은 아무래도 도쿄나 뭐 혹은 오사카나 이쪽은 금방 진다고 하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시즌으로 따지면은 그 홋카이도 쪽, 북해도 정도. 그쪽은 뭐 지금까지는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이번 주 정도가 끝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도쿄. 일본은 그 미술관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술을 애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우리보다는 좀 많고 또 우리보다 또 먼저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금은 미술 문화가 너무 활성화되고 기부나 이런 컬렉션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저희 너무 많이 들어본 그 1980, 90년대 버블 경제 시기에 네. 사실 사기업에서 작품을 정말 많이 사들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뭐 삼성재단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기증이 최근에 근래에 있기는 했었지만 일본은 그런 수준으로 이 순수미술품을 수집한 기업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아직까지는 양질의 서양 예술 콘텐츠나 혹은 세계적인 대가들의 작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은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술관에 갈 때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꽤나 많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처음은 아무래도 저희 첫 시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박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또 미술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소개해드렸다면 일본의 약간 일본 국가대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 만한 국립서양미술관이 도쿄 우에노 공원이란 공간 안에 있고요. 여기가 혹시나 미술관 안 가시더라도 일본 도쿄 여행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도쿄 가면은 그 딱 벚꽃 시즌에 벚꽃 제일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또 이 우에노 공원이어서 네. 가시는 김에 만약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든 차후에든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자연스럽게 같이 가보시기에 좋은 동선 같다 싶어서 국립서양미술관을 좀 먼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한 걸어갈 만한 거리인가 보죠?
우에노 공원 안에 아예 그 안에 있기도 있습니까? 하고요. 그리고 아. 사실 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도 동물원역 미술관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우에노 공원 안에도 사실 원래는 동물원이 유명해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동물원 가는 길에 그 바로 오른편에 딱 이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즐기시는 공간이어서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장소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뭐 박물관이라기보단 미술품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규모는 사실 국립중앙박물관보다는 오히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술품 소장품이 정말 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버블 경제 시기쯤 해가지고 소장품을 워낙 많이 끌어모았었다 보니까 여기가 마츠카타 컬렉션이라고 원래 이분이 조선업 하시던 분인데 아버지도 뭐 총리였고 한 얘기들이 미술관에 아예 소개되는 거 보면은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럽에서 조선업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작품들을 끌어모아서 원래는 이걸 미술관으로 자기가 직접 짓고 싶어 했었는데 이렇게 경제 공황과 더불어서 모아놨던 것들이 이제 화재로 소실도 되고 해서 원래는 5,000점 가까이 모았었다는데요. 우와.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런던에 본인이 모아놨었던 창고가 화재로 작품이 거의 유실이 돼서 전쟁 이후 최종적으로 기증된 건 370여 점으로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계속 더 수집을 해가지고 중세시대부터 근현대 미술품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구성된 미술관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한 명의 어떤 컬렉션이나 기부로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찌 보면 일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 유럽에 가 있는 거긴 했지만 너무 좋은 작품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런던이나 파리 쪽은 워낙 뭐 루브르나 혹은 대형 박물관이나 좋은 곳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일본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이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많이 판매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 3,000여 점까지는 모아놓고 원래는 도쿄에 본인이 설립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말씀드린 그 수장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 모아놓은 곳이 화재가 발생하게 아깝네요. 되면서 근데 그럼에도 가보시면은 걸려있는 것들이 다 약간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 작품들만 있어서 지금 가셔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정말 돈 버는 대로 모아온 5,000작품,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370여 작품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국립서양미술관인 거군요. 한 개인의 어떤 콜렉션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놀랍기도 한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건 이 미술관 건물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보통 제주도나 혹은 강원도나 이쪽 가시면 안도 타다오라는 일본 건축가 건축물을 국내에서 많이도 보시고 좋아하시기도 좋아하죠. 하는데요. 네. 그 안도 타다오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제대로 직접 배운 적이 없거든요. 대학 같은 데서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아니죠. 오히려 뽁서셨었던 분인데 그래서 더 놀라운 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르 코르비제라는 건축가의 건축물을 보고 꿈을 키워가지고 독학하면서 건축가로 성공하신 분인데 네. 그 르 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아시아에 지어놓은 건축물이 국립서양박물관 미술관이고요. 이분이 직접?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 자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공법을 코르비제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르 코르비제가 우리 그 필로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1층이 기둥처럼 뽕뽕 뚫려 있는 구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들어서 주차장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형태로 뭐 빌라 1층 주차장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네, 뭐 원룸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형태이긴 한데 그걸 되게 처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 시대 이후 습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기능적으로 훌륭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내놨던 게 그 르코르비제여서 국립서양박물관도 가시면은 1층이 필로티로 들어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필로티가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습도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지을 때 주차장으로도 쓰는데 더 메인 목적은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였었다 보니까 그 유럽은 그 원래 벽돌 건축 중심이었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벽이 하중을 버텨야 되다 보니까 창문도 세로로 길게 뚫을 수밖에 없고 습도에 약해서 예전부터 뭐 흑사병 같은 거 한번 돌면 너무 힘들어하고 했었다 보니까 벽돌 건축은 오래 걸리고 보관상 좋지 않다. 근데 콘크리트 기술은 지금 제대로 된 공법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못 쓰는데 새로운 구조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 코르비제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철근 구조로
슬레이트 판을 미리 다 뼈대 하중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버리고 1층을 들어올리고 중간층에 살고 제일 위층을 오히려 정원으로 꾸며주면은 이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빠르게 집도 제공해주고 보건상도 좋고 혹은 그 안에서 예술적인 감각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사람 건축이어서. 그렇군요. 아우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측면이 처음에 많이, 그러니까 빨리 짓는 공법에 대한 네네네네네. 부분만 좀 연구를 하고 그 사람은 와이드한 창하고 정원 이런 걸 중시했었는데 이게 많이 배제됐다 보니까 좀 원룸촌 같은 데 오히려 많이 활용됐다고 얘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그 정신이 담겨있는 건물 중 하나가 그 국립서양박물관이어서 2016년에 르코르비제 건축물 17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거든요. 이게 엄청 이슈였던 게 100년도 안 된 건축물을 세계 문화유산에 특히나 한 명의 건축가의 거를 무더기로 등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다 보니까 이슈였고 그중 아시아에 있는 게 소개해드리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필로티 오늘 미술관 얘기하다 필로티 구조에 대한 새로운 또 이야기까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코르비지에라는 분이 건축하신 이 공간 국립서양미술관 도쿄의 우에노 공원 내부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양박물관이요? 서양미술관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그러니까 서양미술관이라고 보통 국내에선 번역되는데요. 근데 뮤지엄이 사실 박물관, 미술관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은 없긴 해서 편하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술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여기 가면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입구에는 우리 이름 익숙한 로댕이라는 조각가의 지옥의 문하고 생각하는 사람, 깔레의 시민이라는 3대 대표작이 다 놓여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내부로 들어가셔도 뭐 보통 미술 좋아하시면 한 번쯤 이름 들어보게 되는 뭐 루벤스니, 모네니 혹은 뭐 세잔, 반고흐, 피카소 이런 예술가 작품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3개층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다채롭게 좀 한 번에 미술사 전반의 예술 작품들을 상설 전시로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은 작품들 정말 많군요.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분이 여러 번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석고 원본이 존재하고요. 보통 7개 에디션 정도를 찍는데 그중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하는 사람만 제외하면은 깔레의 시민하고 지옥의 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삼성재단에서도 소장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공개했다 보니까 리움 미술관에서도 보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가면은 다 볼 수 있고 리움에도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작품이 많으면 몇 시간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 각자 투자하시기 나름이어서 이 미술관이 저는 매력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 영화 같은 뭐 문화 매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지 않는 이상 보통 딱 각자 즐기는 시간이 평균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술관은 예를 들어 뭐 공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입장권 내고 들어간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빨리 보시는 분들은 규모 때문에 아무리 빨리 봐도 저는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술 좋아하셔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보셔도 부족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 우리 김찬용님께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작품 뭔가요? 아무래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국내에도 최근에 기증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곳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장르 중 인상파, 그 인상주의라는 장르의 약간 에이스격으로 소개되는 클로드 모네라는 예술가의 작품 중에 후기 대표작이 수련이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수련 중에 이게 2m2에 2m 9cm여가지고 2m 2m짜리 굉장히 큰 후기 수련 작품이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근대미술 섹션에 가셔도 또 혹시 초현실주의라는 그 장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면 상상, 꿈을 뭉크 그리는 뭐 이런. 맞습니다. 뭉크 작품도 실제로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호안 미로라는 예술가 작품이 또 있는데 그 제목은 그냥 페인팅에서 회화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 태양 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약간 좀 그 기존 예술 방식보다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이것도 저도 계속 청취하다 보니까 저희 지난주에 그 신예술 큐레이터님께서 본인은 기존의 틀 그거보다 약간 낯선 거 들었을 때 호기심이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지난주 거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로서 들으면서 늘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네. 공감됐던 부분이 이 미술관에서는 미술적으로 보셨을 때 앞에 쪽 공간을 즐기시면은 난 좀 기존에 보던 것들
대한 취향을 충족하실 수 있을 거고 뒤에 마지막 아래층을 가시면 오히려 그런 새로운 취향, 익숙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충족시켜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루벤스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그림이 굉장히 평화롭고 참 좋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일본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루벤스를. 네, 루벤스하고 특히 인상파 이쪽이 그 일본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루벤스는 번외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상파는 일단 대항해 시대 무렵에 일본 문화가 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유럽 예술가들이 일본 문화에 많이 영향받았다라고 본인들이 수집한 기록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인상파 작품을 특히 많이 소장한 경향이 좀 있었고요. 루벤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로코코 바로크라고 얘기하는 시대의 예술인데 이 시기 작품이 사실 되게 귀족적이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버블 경제 시대에 막대한 부를 갖게 됐을 때 그들이 처음 감탄한 게 말씀드렸던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이런 곳에서 감동하고 그쪽에서 주로 소개하는 것들에 대한 또 흥미라고 할까요? 수요가 많았다 보니까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말씀드린 렘브란트 작품도 일본에 원화가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보고하면서 좋아한 게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파가 근데 그림을 잘 모를 때도 좋아 보이는 게 인상파 작품들이어서 뭐 초현실주의는 사실 취향이 엄청 갈리죠. 예, 뭐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막 너무 싫다, 피하고 싶다 그쵸, 이런 소리도 악몽 하잖아요. 같다 뭐 그러시는 네.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인상파는 뭐 대체로 무난하게 다들 네네. 좋아하니까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오늘 얘기를 듣고 나면 나 도쿄에서 여기 가볼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요. 사실 우에노 공원 가시면 여기 우에노 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에서 직진하시면은 미술관하고 동물원 만나시는 거고 좌측으로 10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야메요코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먹방 너튜버들이 막 되게 자주 가는 예를 들어 회전 초밥집부터 혹은 야키니쿠 집이나 혹은 뭐 쇼핑하실 수 있는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10분 15분 동선 안에서 벚꽃 보고 동물원도 보고 미술관에다 주변에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미술관 더 좋아하시면은 바로 옆에 또 도쿄도 미술관이라고 대가들 전시 계속 선보이는 미술관이 또 하나 더 있기도 해가지고 그 짧은 동선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문화예술과 혹은 데이트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게 이 공간이다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은 이름이 야매 시장입니까? 네,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저도 그 모시고 가다 보니까 현재 로컬 가이드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최초에는 한국에서 이제 넘어간 당시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넘어가신 분들이 미제 막 이렇게 가지고 온 거 파는 데서 시작된 문화여가지고 위에 지하철 다니고 사실 어찌 보면 좀 시끄러운 공간 밑에다가 이제 시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훔쳐온 건 아니지만 미군 부대 그런 데서 빼오고 이런 거 파는 문화에서 정식 시작돼서 루트가 아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렇게 시장으로 아예 문화 관광 상품처럼 자리 잡게 된 곳이어가지고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 듣긴 했습니다. 야매 시장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를 또 지원한다고 하니까 보실 분들 한번 관심 갖고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 맛집들, 제가 지금 야매 시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아메요코고요. 아메요코. 네, 일본 이름들은 지명이라고 잘 안 하고 말씀하신 그 네. 야매란 뜻에서 유래된 건 아니라고 알고 그죠?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외우기 편하니까 야매 시장. 다만 그 죄송합니다. 역사의 네. 시작이 그렇게 좀 가지고 오는 물품들을 파는 노점상 같은 데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가가지고 손님들 모신 다음에 식사 시간 때 내려가서 이쪽에서 먹는데, 네, 다 괜찮았어요. 뭐가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까? 메뉴가 저 처음 가보니까 저는 거기 너튜브들이 좀 자주 가는 그 야키니쿠 집이 있는데, 야키니쿠. 그 뭐 화덕에다가 거긴 1인분 한 100g 이렇게 종류별로 막 시킬 수 있거든요. 우설하고 뭐 살치살 이런 거 따로따로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좀 그게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야키니쿠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미술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일락, 티그랑 하마시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티그랑 하마시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라일락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우님께서 오늘은 일본 미술관 투어군요. 일본 갈 때 음식 투어만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소개해 주신 곳들 가봐야겠어요. 0632님 미술관 이야기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귀로 듣는 비타민 같아요. 요즘 이거저거 신경 쓰느라 힘들었는데 힐링이네요. 나단715님 도쿄 가고 싶어지네요. 꽃밤님 귀로 듣는 미술관 상상하며 굳이 가고픈 미술관입니다. 그래요. 굳이 한번 가보자고요. 자, 오늘은 일본 미술관으로 안내해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로 도쿄 우에노 공원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하나 더 가보죠. 어디 갈까요? 네, 만약 굳이 도쿄에 방문을 굳이 하셨다면 도쿄. 네, 우에노 공원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개 층이 있고 아무래도 좀 넓게 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산책하듯 즐기기 좋은 미술관일 것 같고요. 이번에 만나볼 미술관은 여기가 사실 모리 뮤지엄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그 모리타워가 여러 개여가지고 그렇게 보통 택시 타면 잘 못 찾아가시고 기사분한테는 롯본기 힐즈 가달라고 하면 있는 롯본기에 위치한 모리타워 내부에 있는 미술관, 기업의 미술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본기 힐즈 그 엄청 큰 거기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총 높이가 54층 규모로 알고 있고요. 네. 53층, 52층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그 공간을 크게 3개로 쪼개가지고 미술관 플러스 이제 전망도 즐길 수 있게 보통 3개의 전시가 진행되는 형태여가지고 약간 구분짓자면은 국립서양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느낌으로 소장품과 상설 전시 중심이라면 이 모리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처럼 네. 전시 공간들이 나눠져 있고 보통 3달 반이나 반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기획 전시로 계속 순환되는 전시 공간이어서 갈 때마다 다른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걸 볼 수 있는 데들은 항상 그 다른 거가 항상 좋아야 되는 그런 좀 그쵸. 책임감, 뭐랄까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실 확인하고 가실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름이 조금 나눠져 있어가지고 모리 아트 뮤지엄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공간은 주로 그 파인아트 순수미술 전시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모리 아트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또 이제 따로 티켓 끊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는 보통은 디자인 아니면은 그쪽이 또 일본이 애니메이션 문화가 발전해 있다 보니까 유명 애니메이터 전시 같은 거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전망대 공간은 전망대로만 쓸 때도 있고 종종 그 통로 이용해가지고 건축가나 뭐 그래도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게 토마스 헤더윅 이런 좀 건축 사무소 유명한 이들의 아카이빙 전시 이런 거 같이 하기도 해가지고 가면 취향 따라 미리 체크하고 골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아무래도 층이 높으니까 전망 좋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뭐 자기네들이 처음에 오픈할 때 내세웠던 타이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미술관 이게 이제 헤드 타이틀이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 게 우리나라의 63빌딩 63층에 그 63아트 갤러리란 공간이 이제 미술 공간으로 생겨가지고 거긴 뭐 단일 미술관이라고 할 순 없지만 단순히 전시 공간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 더 높은 곳이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재작년에 아자부다이 힐스란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도쿄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이고 그 위치에 있는 미술관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하늘 풍경하고 도쿄 전망 즐기면서 감상 가능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살인미술관들이 참 그 기획전을 하지 않습니까? 한가람 네네. 미술관도 보면. 네. 그러면 그 작품들을 다 빌려오는 건가요? 근데 그 모리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모리 빌딩이라고 그 건축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업으로 유명한 일본의 재벌 기업 중 하나여가지고 그 롯본기 힐스를 만든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자부다이 힐스도 모리에서 네. 만든 거여가지고 자본이 많다 보니까 소장품들도 있긴 한데요. 다만 이 모리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소장품으로 전시되는 경우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의 유명 미술관하고 협업을 하거나 대가될 작품을 끌어와가지고 그 기획 전시 위주로 굴리다 보니까 어떤 작가가 와 있느냐에 따라 취향은 좀 많이 갈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지금 갈 때가 되면 좀 알아보고 네, 맞습니다.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미술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프로그램 뭐 있는지 보고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클래식한 거 보여줄 때도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아예 AI 아트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AI 아트요? 근데 요즘
이슈긴 이슈잖아요. 뭐 네. 뭐뭐풍으로 해줘 이런 거 워낙 이슈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AI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예술의 중심에 서게 될 거다라는 관점 안에서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일본 포함 세계에 활동하는 예술가들 섞어가지고 그룹전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6월까지만 진행되는 거여서 이번 시즌에 가셔야 볼 수 있는 전시긴 하지만 가실 때마다 이런 형태로 좀 새로운 기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도슨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한창 유행했던 게 그 뭐 지브리 스타일. 네, 지브리 스타일 해줘. 그놈의 지브리 스타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제 SNS에다가 반대 의견을 좀 올리긴 했거든요. 그 패러다임은 거부할 수 없기는 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 뭐 예술적인 정신이나 철학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한복제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일부러 제 손으로 그려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인이 죽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뭐 배제해야 된다기보다 그 기술 안에서 우리가 기존의 것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제 글을 조금 썼었는데 실제로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가 인간 예술보다 훌륭하고 빠르고 뛰어나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기존엔 옛날에 뭐 프레스코 벽화 이런 거 그리다가 우리 익숙한 다빈치 미켈란젤로 시대의 유화물감 등장한 다음에 그 패러다임이 지금 거의 뭐 500년 이상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등장해 버려서 이제는 단순히 물감이나 이런 거로 그리는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인류의 시각 표현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그 과도기를 좀 우리가 가치를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좀 하나하나 그 변화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변화되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슨트님은 만약에 뭐 챗GPT나 이런 AI로 그림을 그리는데 뭐 과거에 있었던 화가들 중에 누구 풍으로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누구 걸로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 무구풍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도를 해보고 싶기는 한 게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로는 펠릭스 건잘레스 토레스란 예술가인데 아마 그 계열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익숙하실 만한 예술가는 마르셀 듀샹이라고 해가지고 변기 작품이라고 막 내놓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전 예를 들어서 지금 화풍이라는 그런 약간 붓터치와 물감을 이용하는 건 학습해서 잘 구현해내는데 화풍의 개념이 이제 아예 아이디어라는 쪽으로 바뀐 시대의 그 예술가들의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들? 그거는 만약 AI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식으로 구현할까? 예를 들어 듀샹풍으로 이걸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만약 챗GPT한테 요구했을 때 인간이 보여줬었던 아이디어를 AI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전 좀 궁금하긴 해서 아직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전 그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 결과값들을 보는 게 아직은 조금 두려워가지고 제가 빨리 해볼게요. 네,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답을 저에게 주시면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시앙이란 분의 그 변기 그 작품이 그 뒤집어 놓고 샘이라고 써놓은 맞습니다, 그 작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파운틴이라고 쓰신 맞습니다. 작품.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걸 뭐라 하죠? 대필 작가, 대필이 아니라 대신 그려주는 작가가 네네, 대작해주는. 네, 대작 작가가 저작권이 있는 거냐 아니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점점 더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미 20세기에 말씀하신 뒤샹이란 예술가로부터 이제 보통 미술계에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 누구누구 프롬 뭐 누구로부터 제작됐다 해서 그냥 누구누구 바이 해가지고 이제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부여하는 철학을 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미 20세기 패러다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작을 해주는 도제공의 시대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부터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게 이 시대에는 사실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내에서 예전에 누가 대작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이유는 보통 그렇게 누군가의 조수에게 맡겨서 하는 경우엔 그걸 명확하게 공개하거든요. 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시켜서 완성했다. 실무는 누가 했다. 그렇죠. 네. 근데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하고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조수들을 시켜서 했다라는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여서 앞으로 AI가 예술을 하게 되는 이제 AI가 마치 하나의 예술 기술이나 재료처럼 사용되는 시대는
사실은 저는 이제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랐던 거는 이 모리 아트 뮤지엄이 미술관 잘 모르는 저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면 아주 그 도쿄나 일본에서도 중요한 뮤지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뮤지엄에서 AI를 주제로 한 작품전을 따로 열었다는 거에 저는 좀 놀랐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아예 컨템퍼러리 예술을 보여주는 걸 메인 목적으로 한다고 본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네. 주로 근래의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예술가 위주로 전시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 따라 보실 수 있다는 게 먼저 소개해드린 국립서양미술관은 이제 20세기 후반 정도까지 를 보실 수 있고 모리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완전 21세기부터 앞으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어서 미술관 느낌부터가 클래식한 미술관 느낌하고 현대적인 타워 안에 있는 느낌하고 완전 다르다 보니까 그 취향 따라 골라가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 제작진이 그 저희 오픈 채팅방에 이 작품 사진을 올려줬거든요. 이게 네네. 뭐죠? 그게 이 거미같이 생긴 거? 맞습니다. 그게 루이스 브루주아라는 예술가의 마망이라고 이제 거미 형태의 작품 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최근에 그분 개인전이 모리 아트 뮤지엄에서 있기도 했었고요. 그분께 정말 취향이 엄청 갈리거든요. 되게 기괴하고 악몽을 보는 것 같이 약간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예술가 자체가 어릴 때 약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본인의 어머님이 뜨개질하고 이런 거 하면서 가족들 자기들을 지켜줬었던 그 기억들을 토대로 거미처럼 되게 기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족을 지켜냈던 보호의 상징적인 이미지 로도 소개되는데요. 저건 아예 모리 재단의 소장품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언제 가시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기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렇죠. 기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취향에 갈린다고 말씀드린 게 취향 많이 갈리네요. 네, 그 신예슬 큐레이터님 말씀대로 이렇게 네.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많이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음악도 그렇게 새로운 거 찾는 것처럼 미술에서도 새로운 니즈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도순투님 팬 생겼어요. 우리 딱따구리님이 오늘 방송 정말 흥미롭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리 아트 뮤지엄에서 그러면 이 멋진 미술 작품들을 감상한 다음에 혹시 저기 먹을 데 뭐 없습니까? 이 근처는? 그 주변은 그 주변 자체가 사실六本木다 보니까 먹을 때하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동 같은 느낌으로 예쁜 카페 같은 건 참 많을 거고요. 다만 혹시 가신다면 바로 뒤 5분 거리에 이제 피라미데란 이름으로 갤러리 모아놓은 공간이 있어서 상업미술신도 볼 수 있고 길 건너 10분 15분 거리에 도쿄 신미술관이라고 해서 이건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의 이름은 이란 그 애니메이션 네. 그 배경지어서 거기 카페가 엄청 유명합니다. 통창에 햇빛 들어오고 동그랗게 이제 중간에 막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카페랑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다 줄 서서 먹고 사진 찍고 하시고 전시도 보는 공간이셔서 가시면 같이 즐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은의 배경 장소라고요? 그게 뭐 모든 장면이 아니고요. 그 중에 그 너의 이름은에서 그 주인공이 만나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데이트를 그 도쿄 신미술관에서 하거든요. 그 카페에서 차 마시고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 광팬들은 같은 위치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가야죠. 인스타에 딱 정확하게 같은 네. 구도로 올리는 게 약간 유행처럼 있어가지고 가시면 좀 줄 서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좀 그 장면이 사실 이거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 그쵸, 그 좀 장면이 딱히 지나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혹시 도쿄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면 또 어디 좋은 데 없습니까? 혹시 가셨을 때 대중교통으로 가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뭐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이드분하고 같이 이동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에노 공원도 좋지만 하코네마치라고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 그 도쿄 근교 온천 지역이 있거든요. 오케이, 온천 엄청 많은데. 맞습니다. 네네. 거기 온천하러 많이 가시는데 그 온천 있는 하코네마치 국립공원 거대한 공원 내부에 폴라 아트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여긴 그 폴라 오르비스라고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의 살인미술관인데 여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는 보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전시를 많이 하나요? 여기는 앞서 소개해드린 완전 고전부터 현대까지를 양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다채롭게 좀 맛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획전시실하고 상설전시실이 나눠져 있어서 여기 인상파 작품하고 그냥 이게 이름만 얘기해서 낯서실 수도 있는데 모딜리안이라고 해서 얼굴 되게 길게 그리는 그 화가 작품이나 아니면 뭐 사과 많이 그려서 유명한 세잔이라고 근대 회화의 아버지 불리우는 이런 예술가들 작품이 다 원화로 또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가서 즐기시기 좋고
특히나 여기도 내부에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디저트 예쁘고 맛있는 걸로 가신 김에 뭐 온천 즐기시고 보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안에 그렇게 또 카페랑 레스토랑 있다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쵸. 또 멀리 가시는데 돌아다니시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신 줄은 엄청 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네, 근데 여긴 진짜 찾아가기 힘들어가지고 주말 피크 타임에 가시는 거 아니면은 보통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립공원에 있으니까 주변에 좀 같이 다녀볼 만한 데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차로 이동하셨다면은 차로 한 10분 15분 거리에 조각예술 미술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일본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도 가시면 이미 뭐 말씀드렸던 로댕부터 브루델이나 막 뭐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들이 가득 차 있고 근래에는 그 피카소 뮤지엄이라는 공간을 내부에 따로 또 준비해놔가지고 피카소 작품은 뭐 물론 유화 작품이 많은 건 아닌데 판화하고 테피스트리나 혹은 도예 작품 많이 보실 수 있게 조각의 역사를 다 또 보실 수 있는 공간도 그 근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쿄하고 도쿄 인근에 있는 미술관들 둘러보고 있습니다. 혹시 간 김에 여기도 한번 가보시라 할 만한 데가 있다면요? 1% 아쉬운 건 원래 나리토 공항 쪽으로 들어가서 도쿄로 오시면은 그 DIC 가하무라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전 세계에서 마크로스코란 예술가 작품 제일 잘 소장한 곳으로도 유명했었던 곳이 있는데 여기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달에 일단 휴관에 들어가서 당분간은 보실 수 없을 것 같고 도쿄 내부로 들어가셨다면 도쿄도 현대미술관이라는 공간이나 혹은 뭐 내지미술관 혹은 그 보험사인데요. 솜포 미술관이라고 보험사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 전 세계에 딱 7개밖에 없는 반고흐의 그 해바라기 한 점 원화 또 소장되어 있고 해서 일본은 진짜 미술관 어딜 가셔도 예상외로 하는 것들 만나실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이 만든 미술관들이 이렇게까지 고퀄리티이고 또 이렇게까지 많다라는 게 놀랐고 그 미술관들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작품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다. 네네. 라는 게 좀 놀랐네요. 근데 뭐 보통 진짜 기본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하는 작품들이 걸려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뭐 무조건 일본이 좋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그들이 약간 경제적인 부흥을 누렸을 때 미술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고 애호가라면은 유럽 가서 보는 건 시간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근거리에서 이런 애호가로서 즐겨보고 싶다면은 일본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도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슨팀 설명 듣고 나니까 왜 미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도쿄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즐겼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 3개나 설명해 주셨는데 3개를 더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가면 고흐 해바라기도 있어요. 고흐 해바라기를 지금 곁가지처럼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네. 아껴야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좋은 게 많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 모리아트 뮤지엄, 또 하코네에 자리한 폴라 뮤지엄 이렇게 3곳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